안녕하세요.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규정 짓는 데 익숙하죠? 뭐 나는 어떤 직업이야. 나는 내성적이야. 아니면 나는 야망이 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글은요. 이런 자기 규정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자아 정체성의 초월이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핵심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왜 스스로를 어떤 틀에 가두는 게 어쩌면 환상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우리가 스스로 내리는 정의들이 왜 좀 불완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너머에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이걸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료에서 가장 좀 도발적인 주장은 이거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다. 나는 돈이 많다. 심지어 나는 좀 못난 사람이다. 같은 거요. 이런 모든 자기 정의가 사실은 그 본질이 아닐 수 있고, 어쩌면 헛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자료에 따르면 진짜 나는 이 몸도 아니고 끊임없이 변하는 마음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관계나 환경, 부, 명예 이런 건 다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보고요. 자, 이 지점부터가 흥미로운데요. 네, 여기서 정말 생각해 볼 점은 아니 그럼 왜 이런 자기 정의들이 환상이라고 하는 걸까? 이 부분이거든요. 자료에서는 이걸 우리가 그냥 이 변화하는 몸 그리고 마음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걸 나라고 그냥 착각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아, 동일시. 네. 태어난 뒤로 계속 우리 모습도 변하고 뭐 생각이나 감정도 수없이 변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그걸 알아채는 어떤 나라는 느낌 자체는 그대로였다는 점을 좀 강조하더라고요. 이 변하지 않는 느낌, 뭐랄까 존재감 같은 거요. 이걸 자료에서는 의식이라고 불러요. 의식? 네. 비유하자면 이렇게 변화하는 생각이나 감정, 상황 같은 날씨를 그냥 조용히 바라보는 하늘. 그 하늘이 의식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나는 소심해라든지 나는 야망 넘쳐 같은 생각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날씨 같은 거고 진짜 나는 그 모든 걸 그냥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하늘, 즉 의식에 더 가깝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러면 이 변치 않는 의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든 틀에서 벗어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 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료에서는 바로 이 의식에 좀 더 집중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는 그 개인성 있잖아요. 네네, 개인성. 뭐 성격이나 취향, 능력 같은 것들 이걸 초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개인성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자체가 좀 희미해지는 상태. 이걸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비유를 들자면 개인성이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던 원래의 순수한 의식, 그러니까 빛나는 태양이 드러난다고 보는 거죠. 구름과 태양 비유 좋네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요. 아, 나는 역시 이런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쑥 올라올 때 있잖아요. 네, 많죠. 그 순간, 아, 이건 그냥 내 몸과 마음의 습관적인 반응일 뿐이지 이게 진짜 내 전부는 아니야 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린다. 네, 그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과 나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공간이 바로 의식이 작용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공간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그 생각을 꽉 붙들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힘이 된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자료에서 생각을 받치고 놓아버리라고 한 게 바로 이 생각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태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셈이죠. 솔직히 머리로는 아, 그렇구나 싶은데 막상 정말 강하게 나는 역시 부족해 라거나 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럴 때 이건 내가 아니야 하고 흘려보내기가 저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꼭 그 생각이 진짜 나 자신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 맞아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자료에서는 그런 강한 생각이 올라올 때도 일단은 마찬가지로 접근하라고 해요. 먼저 그게 진짜 나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반복된 생각의 패턴, 일종의 마음의 습관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습관. 네. 그리고 그 생각을 막 없애려고 싸우거나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하고 그것이 존재함을 인정하되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주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는 거예요. 지켜본다. 네, 비유하자면 영화관 스크린은 가만히 있는데 상영되는 영화 내용만 계속 바뀌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스크린 자체가 영화 내용에 따라 막 변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본질인 의식은 그 생각이나 감정의 내용에 물들지 않는다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꾸준히 알아차리고 약간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그 고정관념에서 점차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런 제한적인 자기 규정들을 넘어선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켜주는 주문 같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또 날씨가 변하는구나 하고 좀 알아차리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 이게 중요하겠네요. 스스로 이렇게 쳐놓은 울타리를 조금씩 허물어 보는 거요.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단순히 뭔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을 향해서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붙였던 수많은 딱지들 있잖아요. 뭐 역할, 감정, 소유물, 능력에 대한 정의들. 그런 구름들을 한번 놓아버린다면 그 텅 빈 하늘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 또 어떤 자유가 빛나기 시작할까요? 우리를 가리고 있던 그 구름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한번 조용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공유해주신 나는 한정되지 않는 존재 발췌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핵심 메시지가 그저 자신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잖아요. 네,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이 글을 보면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거에 모든 걸 좀 내려놓는 데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라고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뭐 내 몸이나 행동, 성격, 감정, 생각 같은 것들이요. 네, 맞아요. 심지어 뭐 직업, 지위, 역할 이런 것까지 다요. 근데 이 글은 이런 게 전부 나를 한정짓는 일종의 형상일 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형상들이랑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것. 그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는 부분 같아요. 아, 동일시하는 거요? 네, 예를 들어 나는 좀 내성적인 사람이야 라던가 나는 이 직업이 내 전부야 이렇게 믿어버리는 순간에요. 아하, 네, 스스로를 그 틀 안에 가둬버리고 뭐랄까 고통이나 한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자기 규정들, 이 형상들에 대한 집착 같은 걸 멈추면 네, 그래서 말하는 그 내적 평화, 그리고 뭐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이런 걸 얻게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게 약간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성격이나 생각을 나가 아니라고 여기는 게 어떻게 그게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역할이나 성격, 뭐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은 사실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변하죠. 만약에 당신의 자아감, 그러니까 나라는 느낌이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것들에만 묶여 있다면 내면의 평화 역시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일리 있네요. 네. 그래서 이 글은 당신이 그 변화하는 형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어떤 의식 혹은 존재 자체임을 깨달으라고 제안하는 것 같아요. 지켜보는 존재요? 네, 그럴 때 뭔가 변치 않는 평화의 기반 같은 것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부족해 같은 오래된 자기 비난 같은 것도 힘을 잃게 되고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를 주로 무엇이랑 가장 강하게 동일시하고 계신 것 같나요? 그러게요.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글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하나의 독립된 개인이다라는 그 아주 기본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그 관념 자체. 네, 그 관념 자체도 결국에는 사라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글의 가장 좀 급진적인 지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아주 근본적인 틀,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것, 이렇게 나누는 그 경계 자체의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아,
경계 자체. 네. 이 글은 어쩌면 그 분리된 나라는 느낌마저도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근본적인 형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리감을 넘어선 어떤 더 큰 연결성 같은 걸 깨닫는 것이 궁극적인 해방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신을 뭐 잃어버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나라는 그 한정된 개념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본질적인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걸 넘어서 존재 자체를 좀 다르게 인식해 보라는 어떤 초대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결국 이 글을 통해서 당신이 얻어갈 핵심은 뭐 어떤 대단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인식을 한번 전환해 보라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계속 변하는 외적인 조건이나 내면의 상태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 습관을 먼저 알아차리고 거기서 약간 거리를 두는 연습 같은 거요.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정된 틀에서 좀 벗어나 보는 거죠. 네네. 자신을 계속해서 어떤 한정된 모습으로 규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모든 규정이나 형상들을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아, 현상으로. 네. 그리고 그 이면에 항상 존재하는 어떤 고요한 암이나 존재로서의 자신을 한번 느껴보라는 그런 초대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주 잠시 동안이라도 스스로를 규정하는 모든 딱지들 있잖아요. 당신의 역할, 뭐 당신의 생각, 감정, 과거, 심지어 이름까지도요. 네. 이런 것들과의 동일시를 완전히 멈춘다면 바로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그 약간 텅 빈 듯하면서도 고요한 느낌은 과연 어떨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해 볼 주제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느낌. 바로 이 나라는 감각, 아상이라고도 하죠. 이 아상이 사실은 환상일 수도 있다는 꽤 도발적인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상이 환상인 이유라는 글의 일부를 좀 살펴볼 건데요. 특히 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험들과 관련해서 이 개념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이 개별적인 나, 이 존재감이 사실은 고정된 어떤 실체가 아니고 여러 조건이나 생각이 이렇게 엮여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구성물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구성물이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개념을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구체적인 경험들, 특히 좀 특별하거나 신기하다고 느낄 법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직접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 경험과 연결해서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아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서구 심리학에서 말하는 에고, 그러니까 분리된 자아 개념과 아주 비슷하게 그 근원적인 나라는 느낌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수행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현상들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이 뭐랄까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조건들, 그러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인연, 이 딱 맞아 떨어져서 저절로 일어나는 자연현상 같다는 거죠. 그렇죠. 마치 날씨처럼요. 네, 맞아요. 날씨 변화처럼요.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정말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내 능력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증거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바로 그 점을 이 자료는 경계하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상 중에 갑자기 깊은 평온함이 오거나 어떤 통찰이 딱 떠올랐을 때 그걸 나의 성취다라고 딱 규정하는 순간 오히려 그 아상, 즉 에고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에고가 강해진다? 네. 그래서 대신에 그런 경험들을 그냥 조건이 맞아서 나타났다가 또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좀 비개인적인 사건으로 관찰하는 것. 즉 알아차림의 태도를 강조하는 거죠. 마음챙김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알아차리는 거요. 네. 마치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그냥 지켜보듯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들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 같은 거죠. 이런 관찰이 에고의 영향력을 줄이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나는 이만큼 수행했으니까 이런 경험을 할 만해. 라거나
뭐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이런 생각이 바로 에고가 파놓은 함정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자료를 보면 에고는 자기가 특별하고 좀 중요하다고 느끼는 걸 먹고 자란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이 아상, 이 에고가 여전히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아주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경험을 하고 있든지 간에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경험을 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분리된 중심점 혹은 개별적인 행위자로서의 나라는 느낌이 정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상은 여전히 살아 쉬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네. 아무리 막 심오해 보이는 영적 체험을 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 체험을 내 것으로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거나 혹은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뭔가 특별해졌다고 느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아상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와, 이게 자아는 환상이다라는 철학적인 명제를요. 아주 실질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의 내 경험 속에서 직접 점검해 볼 수 있는 뭐랄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각자의 삶과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특히 뭐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성취나 아주 강렬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볼 때 말이에요. 그냥 이건 내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자료니 좀 더 구체적인 접근법을 제안하나요? 자료는 단순히 그냥 부정하는 걸 넘어서요. 마음 챙김에 기반한 분리를 제안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마음 챙김에 기반한 분리요? 네. 그러니까 경험 그 자체를 거부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경험에 이렇게 착 달라붙는 나의 것이라는 소유격 혹은 나라는 그 중심점을 알아차리고 거리를 두는 연습. 이걸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네네. 이건 이제 생각이나 감정, 경험들이 일어나는 걸 좋다, 나쁘다 판단 없이 그리고 그것들을 바로 나라고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훈련이거든요. 그냥 지켜보는 훈련. 그렇죠. 이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나라는 생각 그 자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느껴지는 경험들조차 이건 개인적인 성취나 능력이 아니라 그냥 복잡한 조건들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에고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로워진다. 네. 이건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기술을 넘어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해에 도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조차도 그 경험의 한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믿는 그 나라는 존재감 자체를 한 번쯤 의심하고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행위자, 그 경험의 주체가 어쩌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실체일 수도 있고 혹은 실체가 아예 없는 그 무엇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깊이 음미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글은 일이 자연스럽게 되게 하라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막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거 말고요. 좀 다른 접근법을 제안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목표를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얘기 나눠보죠. 자, 이 글에서 말하는 핵심은요. 목표를 막 밀어붙이기보다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리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과정에 방해가 되는 생각이나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걸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 원이라는 게 그냥 이거 해야지 하는 목표 설정하고는 약간 결이 달라요. 뭐랄까, 어떤 상태를 이루고 싶다, 이런 소망에 더 가깝죠. 그리고 방해 요소를 흘려보낸다?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래서는 뭐 EFT 같은 기법도 잠깐 얘기하지만 꼭 그런 게 아니어도 돼요. 핵심은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던가 아니면 반대로 난 무조건 돼 같은 그런 생각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거랑은 다릅니다.
오히려 내면을 좀 준비시키는 과정에 가깝다고 봐야죠. 아, 그러네요. 듣고 보니 우리가 뭔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할 때랑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억지로 할 때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약간 그런 차이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도 욕심 때문에 막 하는 거랑 속에서 진짜 우러나서 하는 행동을 구분하더라고요. 당신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뭔가 저절로 풀리는 듯한 느낌? 글에 나온 그 상담소 개업 예시를 보면 좀 더 와닿는데요. 단순히 상담소 열어야지 이게 아니고 상담소 열어서 사람들 돕고 뭐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원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성공한 모습을 막 상상하는 거예요. 그때 느낄 감정까지도요.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는 생각들. 예를 들면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아니면 반대로 와, 지금이 딱이야. 이런 성급한 확신 같은 거요. 이런 상반된 생각들 전부 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 건가요? 글에 따르면요. 그런 생각의 파도에 막 휩쓸리지 않아야 그래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동기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올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조용한 공간이요. 당신의 목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없으신가요? 이거 꼭 해야 해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런 거죠. 그런 생각들을 꽉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솔직히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막 간절한 목표일수록 더 많은 생각들이 오갈 텐데요. 맞아요. 쉽지 않죠. 근데 그래서는 꾸준히 이렇게 원을 세우고 그리고 또 흘려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신호가 온다고 해요. 가슴속에서 뭔가 확신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기쁨? 그래서는 환희심이라고 표현했던데 그런 충만함이나 자신감이 탁 차오르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움직여라 하는 그린라이트 같은 거군요. 그렇죠. 행동하기 전에 내적인 상태가 먼저 딱 준비가 되는 거죠. 뭐랄까,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심호흡하면서 최상의 컨디션 만드는 것처럼요. 오, 이렇게 내면이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면 주변 상황들도 막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일이 좀 순탄하게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결국 내면 상태가 외부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이게 참 흥미로운 관점이죠. 네, 진짜 그러네요. 우리가 평소에 감이 좋다거나 왠지 잘 될 것 같다는 직감을 따랐을 때 일이 술술 풀렸던 경험이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살펴본 일이 자연스럽게 되게 하라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원하는 상태에 대한 명확한 원을 세운다. 둘째, 이뤄진 모습을 감정까지 포함해서 생생하게 그린다. 셋째, 그 과정에서 떠오르는 좋고 나쁜 모든 생각, 감정들을 판단 없이 그냥 흘려보낸다. 그리고 넷째, 내면에서 이제 때가 됐다는 확신과 동기가 차오를 때 그때 행동으로 옮긴다. 이 방법이 지금 당신이 가진 목표에 어떤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까요? 혹시 너무 힘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는 목표는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글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자연스러운 동기부여 과정 자체가요, 그 목표가 당신에게 정말 맞는 목표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원을 세우고 시각화하고 흘려보내려고 애써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영 동기나 확신이 안 생긴다면 어쩌면 그 목표 자체가 당신의 진짜 길이나 가치와는 좀 다른 방향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글은요. 무슨 일이든 내 맡기기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참 정말 예상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이 글은 내맡기기라는 걸 제안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내맡기기라는 말이 좀 흥미롭죠. 네,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이걸 우리 삶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글 시작부터가 좀 강렬해요. 어떤 일을 겪든지 거기에 대한 내 감정, 생각, 기대, 심지어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이런 판단까지도요. 네. 이걸 전부 그냥 신이나 우주의 흐름 같은 더 큰 존재에게 맡겨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뭐랄까
저항하지 않고 그냥 흐름에 몸을 싣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그 내맡기고 내려놓기를 선택하십시오. 이 구조의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선택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그냥 뭐 포기해라 이런 수동적인 느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결국에는 나한테 최선으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어떤 믿음, 이걸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도 딱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일이 나에게 최선인 것으로 벌어진다는 것을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부분이 사실 바로 와닿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너무 힘들면 이게 무슨 최선인가 싶기도 하겠죠. 네, 막 고통스러운데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다음에 제시하는 관점이 중요한데요. 바로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현재요? 네. 지금 존재하는 것 그대로의 완벽함을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완벽함을 못 보게 막는 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이라는 점이에요. 아, 내 생각이요? 네. 내 생각만 떠나면 지금 이대로 완벽합니다. 이 문장이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죠. 허허. 어쩌면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들이 실제 그 사건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나 판단, 저항 이런 것들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건은 그냥 일어난 건데 거기에 내가 이건 아니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딱 붙이는 순간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죠. 내 기준, 내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원래의 그 완벽함은 가려지고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내 생각이라는 필터로 보고 있는지 좀 깨닫게 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걱정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 무엇인가를 걱정한다면 내가 그것에 집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걱정이 곧 집착의 증거다. 네. 내가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거기에 마음이 딱 묶여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자동차 계기판의 경고는 켜지는 것처럼요. 아, 내가 지금 뭔가 꽉 붙들고 있구나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야,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걱정이 많은 분들은 내가 지금 뭘 그렇게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 이 걱정, 이 집착,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글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답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맡기십시오. 또 내맡기기네요. 네, 걱정하는 대상, 그 집착하고 있는 것 자체를 그냥 통째로 아까 말한 그 더 큰 흐름에 툭 던져버리라는 거죠. 그냥 넘겨버려라. 그렇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는 마음, 꼭 이렇게 돼야 해 하는 그 고집 같은 걸 내려놓고 삶이 그냥 흘러가도록 두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얘기가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삶의 과정을 좀 신뢰하라는 그런 핵심 주제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내맡기기라는 건 결국 어떤 결과에 매달리거나 미리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그 과정을 믿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태도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 상태를 선택하는데 좀 더 집중하는 거죠. 마음 상태의 선택이요? 네. 특히 그래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이라고 아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청취자님께 한번 작은 실험을 제안해 보고 싶어요. 어떤 실험일까요? 일상에서 아주 잠깐이라도 괜찮아요. 무슨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습관처럼 좋다, 싫다, 이건 이래야 하는데 이런 판단이나 걱정을 바로 딱 붙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거의 자동이죠. 네. 그걸 바로 하지 않고 딱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그냥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그냥 지켜만 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판단 없이 그냥 바라보기. 와, 이거 쉽진 않겠는데요. 어렵죠? 어려운데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내 생각이라는 그 렌즈를 잠시 치웠을 때 똑같은 상황이 얼마나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는 거죠. 흥미롭네요. 내 생각의 필터를 걷어낸 세상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네, 어쩌면 그 잠깐 멈춰서 바라보는 순간이 이 글에서 말하는 지금 이대로의 완벽함을 아주 살짝이라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경험이 청취자님께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한번 직접 탐구해 보시는 것도 이 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맡기기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청취자님도 한번 일상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요. 보내주신 자료, 의식의 초점과 자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뭐랄까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 나라는 감각 있잖아요. 에고라고도 하고 또 아상이라고도 하는 네네. 바로 그 나라는 관념에 대해 탐구하면서 우리 의식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좀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는 자료예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풀어가 보죠. 이 자료에서 말하는 나라는 느낌의 정체가 대체 뭐고 또 왜 의식의 초점을 의도적으로 그 느낌 자체에 두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상당히 명확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식의 초점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라는 느낌 그 자체에 있어야 한다. 누가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가? 이런 질문을 딱 던지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건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제안한다는 점이에요. 아, 방법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일을 해서 기분이 막 으쓱해질 때 있잖아요. 네, 있죠. 그냥 그 기분에 좋다 하고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누가 이 으쓱함을 느끼고 있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느껴지는 그 막연한 나 있잖아요. 그 느낌, 거기에 주의를 딱 집중하라는 거죠. 이 자료에 따르면 이게 바로 의식을 어떤 생각이나 감정의 흐름에서 살짝 분리시키는 그런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근데 이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나라는 느낌 자체가 실체가 좀 불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맞아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성을 알아차린다고 느끼는데 가만히 그럼 나는 어디 있지? 하고 찾아보면 막막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손인가? 발인가? 아니면 뭐 마음, 뇌. 뭘 딱 나라고 정의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자료는 내가 있다는 이 아주 기본적인 느낌을 분석하고 있어요. 내가 있다. 네. 여기서 내가라는 부분은 의식이 자신의 몸이나 생각과 자질을 동일시하면서 생기는 그런 개별적인 느낌이고요. 아, 네네. 그리고 있다는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의식 자체가 그냥 스스로 존재함을 아는 상태, 그걸 의미한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건 사실 의식이 몸이랑 마음에 계속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쫙 붙여서 동일시하면서 만들어지는 어쩌면 습관 같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착각일 수 있다. 그럼 그 나라는 느낌에 의식의 초점을 맞추는 게 왜 그 동일시를 깨뜨리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걸까요? 네, 그게 중요한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의식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초점을 맞추는 대상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 동일시하는 경향? 네, 이건 뭐 할까? 슬픈 영화에만 몰입해서 주인공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다가 문득 맞다, 이거 영화지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이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렇죠. 의식의 초점을 막 흘러가는 생각이나 감정, 그러니까 영화 내용이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나라는 느낌 그 자체로 돌리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몰입 상태, 즉 동일시에서 잠시 빠져나오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에요. 아, 여기서 얘기가 정말 좀 심오해지는데요. 몸도 변하고 생각도 감정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변하죠. 심지어 이 자료는 그 나라는 느낌조차도 깊은 잠을 자거나 의식을 잃으면 사라진다, 영원하지 않다고 지적해요. 잠깐만요. 그럼 좀 혼란스러운데요? 네. 방금은 나라는 느낌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느낌마저 변화하고 사라진다고 하니까 듣는 분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변화하는 몸, 마음, 그리고 심지어 그 나라는 느낌조차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 그 무엇, 그것은 이 모든 변화 너머에 있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변치 않는 우리의 진짜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변치 않는 본질이요? 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냥 순수하게 아는 자 또는 존재 그 자체라고 암시하는 거죠. 따라서 나라는 느낌에 집중하는 건
변화하는 현상들에 대한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서 그 너머의 근원적인 알무로 향하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나라는 느낌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 자체가 그 너머에 변치 않는 지켜보는 자를 향하게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료는 내 미래가 걱정된다거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같이 나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리는 온갖 정의나 판단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일단 좀 멈추라고 권해요. 멈추고. 네. 대신에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의 뿌리에 있는 그 막연한 나라는 느낌, 그 존재감 자체에 그냥 고요히 주의를 기울여 보라는 거죠. 이 방법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의 그 무의식적인 동일시가 점차 옅어지고 의식이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마음이 밝아지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이 자료가 제안하는 바는 우리가 보통 나를 어떤 파도의 변화무쌍한 모양으로 여기잖아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야기 같은 거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파도를 이루고 있는 물 자체, 그러니까 근원적인 존재감, 그 나라는 느낌 자체에 주목하라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한 발짝 딱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이자 또 실천법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점일까요? 이 자료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나라는 느낌 너머에 그걸 알아차리는 변치 않는 어떤 의식, 즉 본질이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의식의 초점을 여기서 제한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나라는 느낌 혹은 그 느낌마저 알아차리는 더 깊은 삶에 꾸준히 머물게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일상적인 경험과 자기 인식에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 한번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한번 탐구해 볼까 합니다. 바로 내면의 화수분이라는 건데요. 내면 행복의 화수분이라는 글을 저희가 좀 봤는데 이걸 바탕으로 한번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죠. 우리의 목표는 이 내면의 화수분이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그걸 좀 명확히 알아보는 겁니다. 내면의 화수분이라 처음 들으면 뭔가 좀 신비로운 느낌 아니에요? 그 화수분이라는 게 원래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보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단지요. 여기서는 이걸 우리 내면의 어떤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으로 비유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행복을 직장이나 관계, 아니면 소유물 같은 외부적인 것들에서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글은 이미 우리 안에 그 원천이 딱 있다.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외부에서 얻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복조차도요. 결국은 이 내면의 통로를 거친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예요. 이 글은 내면의 화수분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진정한 존재 그 자체라고 설명하거든요. 이게 그냥 머릿속 생각이나 감정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것이죠. 그리고 이 글에서 특히나 강조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습관적인 생각의 흐름에서 잠시 좀 벗어나서요. 바로 이 존재 자체에 의식적인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면에서부터 뭔가 은은하고 깊은 그런 행복감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또 이상하게도 외부의 일들이 더 순조롭게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존재 자체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되게 반절히 원하다가 마침내 딱 얻었을 때 느끼는 기쁨 있잖아요. 승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갖고 싶던 물건을 샀을 때요. 그 행복감이 사실은 그 대상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이 글의 분석이 참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진짜 이유는 사실은 그 대상을 향한 갈망이 있잖아요. 혹은 결핍감. 이런 마음 상태가 그 순간
딱 잠시 멈췄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아, 멈췄기 때문에. 네, 목표를 달성하는 그 순간에요. 그것을 향해서 막 끊임없이 달려가던 그 마음의 긴장이나 소음 같은 게 잠시 사라지는 거죠. 바로 그 공백 속에서 원래 우리 안에 존재하던 어떤 평온함, 만족감, 즉 내면의 화수분에서 흘러나오는 그 행복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런 해석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외부 조건이 행복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을 가리고 있던 그 갈망이 잠시 거친 결과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와, 갈망이 사라지면서 본래 있던 평온함이 드러난다. 이거 정말 신선한 관점인데요. 마치 그 구름이 싹 걷히면 원래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요. 그럼 이 관점을 좀 더 넓게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하고 연결해 보면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기본적인 가정을 확 뒤집는 그런 제안이 되는 거죠. 행복을 외부 세계에서 계속해서 획득하고 성취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대신에요.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연결하는 과정으로 보는 그런 관점의 전환인 겁니다. 발견하고 연결한다. 네,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밖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믿고서 평생 밖으로만 찾아 헤매느라 정작 자신의 안뜰에 묻힌 진짜 보물단지, 그러니까 이 내면의 화수분의 존재는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고 지적을 해요.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당신에게는 이 설명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혹시 예전에 무언가를 굉장히 강렬하게 원하다가 얻었을 때의 그 쾌감 같은 거랑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의 느낌,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두 가지 느낌의 질감이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겁니다. 네, 그러게요. 확실히 다른 느낌이죠. 그쵸? 하나는 뭔가 좀 짜릿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좀 잔잔한데 더 오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 글의 제안에 기반한 질문 하나를 당신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는 생각을 떠나서 내면의 존재 자체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하고 있잖아요. 네. 당신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생각의 소음 너머에 있는 그 고요한 내면의 공간에요. 거기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걸 막 분석하거나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요. 그냥 부드럽게 알아차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경험이 어떤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글은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글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 특히 그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네, 반갑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보통 자유하면 외부적인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걸 완전히 내면의 상태, 특히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또 그게 마음 작용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로 자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고군분투로부터의 해방이란 말이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딱 와닿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곳에 안주하면 정말이지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 구절이요. 이걸 읽으면서 와, 정말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떤 느낌일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랄까, 모든 부담감에서 그냥 탁 노연한 느낌, 그런 걸까요? 네, 아마 그런 맥락일 텐데요. 여기서 정체성을 안다는 게 그냥 뭐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름표 붙이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이나 성격 같은 표면적인 걸 넘어서서 더 근원적인 자기 존재 자체를 깨닫고 그냥 그 안에 편안하게 머무는 상태, 그런 걸 말하는 듯해요. 글을 보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계속 겪는 그 생각의 흐름조차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 네네. 그 부분.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최고의 경지이지만 떠오른다 해도 그것은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거 말씀이시죠. 이게 막 생각을 억지로 누르거나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뭐랄까? 하늘에 구름 지나가듯이 바라보는 그런 거군요. 네, 정확해요. 생각을 막 통제하려고 애쓰는 그 고군분투가 없는 상태인 거죠. 생각이 일어나도 뭐 거기에 막 의미를 부여하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그냥 생각이 일어났네 하고 알아차리고 쓱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사실 마음의 활동을 깊이 관찰하면서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나 감정의 흐름이 어쩌면 진짜 나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좀 근본적인 질문까지 가게 만드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평소 제 마음하고는 정말 다르네요. 저는 뭐 끊임없이 다음 할 일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글이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육체도 저절로 움직였다 멈추는 것을 그저 지켜보게 됩니다. 이건 뭐랄까, 내 의지로 몸을 막 컨트롤하려는 그런 노력조차 없는 상태처럼 들려요. 이게 바로 그 진정한 자유이자 삶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마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군요. 저는 이런 고군분투하는 마음을 거의 매일 느끼는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떠세요? 우리 대부분이 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사실 이 글이 말하는 자유는 결국 마음으로부터의 자유인 셈이에요. 그 끊임없는 내면의 소음, 뭔가를 계속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 그 애씀에서 벗어나는 거요. 생존을 위한 기본 활동 말고요. 심리적으로 계속 더 잘해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그 뭐랄까 마음의 습관적인 패턴, 그 고군분투 자체에서 벗어나는 걸 진정한 자유라고 보는 거죠. 이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부 조건을 바꾸려는 노력과는 좀 다른 접근이에요. 오히려 내면의 관점을 바꾸면서 자유에 이른다는 그런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깥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의 평화나 자유는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글은 진정한 자유를 어떤 외부적인 성취나 조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그 안에 그냥 편안히 머무는 것, 그리고 뭐 생각이나 행동을 포함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애쓰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상태, 여기서 자유를 찾고 있다는 거네요, 이 관점이. 참 신선한데요.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그냥 나태하거나 무기력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깊은 평화, 존재 자체로 충만한 상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해야 할 일이 없는 상태는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수동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오히려 불필요한 내적 갈등이나 저항이 사라지니까 정말 필요한 행동은 저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자유가 이 고군분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오늘 하루 당신 마음속에서는 어떤 고군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이 글이 말하는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나라고 믿는 그 정체성과 여러분이 겪는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유 사이의 관계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보내주신 자료죠. 알아차림의 유용성. 이 글을 바탕으로 알아차림이라는 게 우리한테 뭐랄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그거 같아요.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에서 한 발짝 딱 떨어져서 보는 거. 자, 이걸 한번 자세히 보죠. 이 자료에서 제가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유용성이 이거였어요. 그 떠오르는 생각, 감정들 있잖아요.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면 우리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외면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그냥 거리를 둔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 거리가 도움이 되냐는 건데 이 글을 보면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감정에 확 휩쓸리지 않고 잠깐 멈출 수 있는 뭐랄까 숨 쉴 공간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동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끊고 이게 진짜 나인지 아니면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나 감정인지 이걸 좀 볼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아, 그 자동적인 반응의 사슬을 끊는다.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감정 억누르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일부러 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글에서는 그럼 이 물러섬이 그냥 피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하나요? 오히려 호기심 어린 관찰에 가까워요. 감정을 막 없애려고 하거나 누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이런 감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좀 친절하게 알아차려주는 거죠.
뭐랄까, 글쓴이는 이걸 감정과의 관계 자체를 좀 다시 설정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반응하는 대신에 그 감정이 나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하고 차분히 들여다볼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처 덜 받는 그런 소극적인 거 넘어서 오히려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되는 좀 더 적극적인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랄까 감정의 파도에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느낌? 네, 정확해요. 딱 그 비유가 맞네요. 이 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통찰은 알아차림이 무슨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는 마법 지팡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들이랑 좀 건강하게 지내는 법,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라는 거죠. 순간적인 반응 대신에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넓혀가는 거. 이게 바로 이 글이 말하는 알아차림의 진짜 유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 보내주신 글에 따르면 이 알아차림,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지켜보는 연습은요. 우리가 감정에 쉽게 상처받지 않게 좀 보호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서 감정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어떤 내면의 공간 그리고 힘을 길러준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글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만약에요,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괜찮으니까 일상에서 스쳐가는 생각이나 감정에서 의식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연습? 이걸 꾸준히 해본다면 과연 감정의 소용돌이에 막 휘말리는 대신에 내 내면을 좀 더 평온하게 바라보는 능력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다음에 혹시 강한 감정이 확 밀려올 때 아주 잠깐이라도 멈춰서 그 감정에 그냥 불안감이구나, 화가 났구나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흥미로운 탐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공유해주신 아주 특별한 문장인데요. 놓아버리기 위한 상황 이용이라는 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걸 가지고 좀 기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문장은 짧은데 이게 품고 있는 의미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었어요. 오늘의 핵심 주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 그 상황을 활용하는 법, 특히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분별심이 있잖아요. 그걸 놓아버리는데 초점을 맞춰볼 거예요. 한번 같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흥미롭게 본 건 굉장히 능동적인 태도예요. 보통은 그냥 상황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그 상황 자체를 내적인 변화를 위한 도구로 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용하라는 말이 딱 박히더라고요. 그 자료의 핵심 문장이 이거였죠. 어떤 상황에 있던지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분별심을 놓아버리기 위해 그 상황을 이용하십시오. 여기서 어떤 상황이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상황까지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렇죠. 모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분별심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 판단하잖아요.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건 옳고 저건 틀렸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네. 그런 마음작용이 바로 분별심인데 그게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알아차리고 그걸 놓아버리는 연습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분별심이 일어나는 순간들을 얼마나 알아차리고 있을까 하는 거죠.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보통은 상황 자체를 어떻게든 바꾸려고 막 애쓰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반응, 그러니까 그 분별심,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놓아버리는 도구로 이용하라. 이건 정말 적극적인 행동 지침인데요. 그럼 이게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걸 좀 더 크게 보면요.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성장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아주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그런 상황조차도요. 그 상황이 바로 분별하는 마음을 탁 내려놓는 연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진짜 막 화가 나거나 너무 힘들거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분별심을 놓아버릴 기회군 이렇게 딱 생각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요? 감정에 확 휩쓸려 버리기 쉬울 것 같은데. 아,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세요. 물론이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핵심은 그 상황 자체나 막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통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하죠. 그 대신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아, 내가 지금 이런 판단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분별심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아차림 자체가 신기하게도 그 분별심에서 한 발짝 딱 물러서게 만들어요. 알아차리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트 계산대 줄이 너무 길어서 짜증이 확 나요. 그때 왜 이렇게 느려? 하고 판단에 빠지는 대신에 내 안에서 지금 조급함이랑 불만이라는 분별심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순간 이 감정을 알아차림의 기회로 써보자. 이렇게 그 순간을 이용하는 거죠. 뭐랄까 아주 작은 상황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 그렇게 보니까 조금 다르게 와닿네요. 상황을 바꾸려고 막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그냥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고 흘려보내는 연습. 그리고 그 연습 재료가 바로 어떤 상황이든. 이게 이 짧은 글귀에 담긴 핵심적인 지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삶의 모든 순간이 내면의 자유를 향한 수행의 기회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고통스러운 상황, 지루한 상황. 근데 그런 상황이야말로 사실은 그 분별하는 마음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어떤 평정심 같은 걸 기를 수 있는 최고의 연습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관점이에요. 외부 상황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좀 내려놓고 내면의 반응을 다스리는 데서 오는 자유. 그걸 맛볼 기회라는 겁니다. 네, 정말 곱씹을수록 깊이가 느껴집니다. 어떤 상황에 있던지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해서 내 안의 분별심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연습의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해본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요, 정말 내일부터라도 좋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순간들 있잖아요. 특히 좀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지루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상황들. 그걸 분별심 놓아버리기 연습의 기회로 한번 이용해 본다면 청취자분의 하루가 또 삶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귀한 문장의 의미를 이렇게 깊이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청취자분과 만나 뵙겠습니다.